이제부터는 채권 시장에도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채권이 절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 오히려 저는 연착륙을 넘어서 내년에는 골디락스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금리가 한 번 더 오를 거냐 아니냐, 그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일단 파월 자체가 항상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데이터 자체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온다면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대로 시장이 무너질 정도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0.25 정도 올리는 게 최대 아닐까. 이미 미국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그 정도면은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한계치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려를 하는 거는 이 금리 수준이 뭐 한 번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내년부터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그 고금리, 그 중금리 정도에서 멈춰가지고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 좀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노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그 파월 자체가, 파월도 그렇고 패드도 그렇고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런 견해, 이제 그런 중앙은행의 행동이 아마 실현이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금리가 낮아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또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경기 자체가 뭔가 이제 그런 금리를 풀어줘야지 또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런 걸 또 반증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미 높은 금리에 시장이 적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적응해 있잖아요, 사실은. 물론 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좀 힘든 사람들, 힘든 기업들, 그런 힘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이제 그렇게 이제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면은 경기 침체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전 재무장관이었던 레리 서머스가 앞으로는 계속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 4.75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또 있고, 그리고 또 월가 일부에서도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까지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 그만큼 이제는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의 이제 저금리 시대의 패러다임은 끝났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간 금리가 하향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2010년대에 굉장한 저금리 시대를 맞이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부채가 엄청나게 쌓였는데, 그런 부채가 많이 쌓였고, 이제 그런 부채, 사실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그런 부채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 적응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와준다면은 그런 부채가 디레버리징 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금리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그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채권 투자 시장에도 굉장한 호황이 찾아왔었거든요. 채권 투자는 굉장한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채권 시장에도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채권이 절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라는 이제 인식이 서서히 자리 잡는 시기가 지금 2023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금리가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 채권 올라왔으면 괜찮다 했는데, 이제 그 저금리 시대는 이제 갔다 이거죠. 네, 그렇죠. 이제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중금리, 중물가, 그런 시대가 오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도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구조적으로 끝났고, 뭐 중금리 아니면 뭐 고금리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걸 뉴노멀이라고 한다면 뭐 적응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주식시장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80년대부터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이 굉장한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을 받았고 우리나라 연기금과 같은 이제 자금 운용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채권을 편입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채권은 가지고 있으면은 돈 벌어주는 수단이었으니까 네. 일단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은 자산을 증식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 3월에 미국에서 이제 SVB 사태랑 뭐 여러 가지 지역 은행들이 굉장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은행들이 위기를 겪은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 중 하나를 뽑으라면은 가지고 있던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해서 일단 그 재정 부실화가 심화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 만약에 접어든다. 이미 접어들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고차가 될 건데, 레리 서머스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고금리 시대로 가야 된다. 10년물 채권 더 이상 낮아지는 시대, 과거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다면은 이제 채권 시장이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식시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렇게 또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채권은 안전한 투자처였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거대 자금 운용사들의 어떤 채권 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그런 비중이 주식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또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뭐 내년 이후에 또 채권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고금리 시대가 왔다고 하면 네. 그냥 예금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또 주식시장이 오른다. 또 주식시장이 화랑을 띈다 그러면 예금하던 사람들도 사실은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예금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고금리 시대가 왔다고 해서 기대 수익률이 주식시장하고 예금하고 채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물론 예금이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일정 부분 그 이자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거대 자금 운용사들이 예금으로 수익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온다면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주식시장이 오르면은 또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도 예금에서 주식으로 또 돈을 옮기면서 또 주식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돈들은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호황과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채권금리가 이제 높게 유지되는 그런 시대 중금리, 중물가 시대에는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게 고금리 시대가 뉴 노멀로 자리를 잡으면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면 저희가 많이 얘기하던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안 좋다. 그리고 뭐 작년에만 해도 계속 막 금리 빠지기만을 막 기도하고 언제 빠지냐 계속 이런 거를 생각했었잖아요. 어떻게 이게 좀 반대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올해도 계속 금리는 올라갔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도 어떻습니까? 올라갔어요. 주식시장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돼서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긴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의 축소라는 그 유동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중의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뭐 물론 돈이라는 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이 오르는 동인이 있으면은 또 여러 곳에서 또 돈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은 뭐 일반론으로 봤을 때는 맞긴 하지만 네.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2006년에도 사실은 금리가 오를 때도 시장이 같이 올라갔던 사례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A가 1+1은 무조건 2가 돼야 된다. 물론 1+1은 2가 맞지만 네.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무조건 뭐 다른 현상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시장에서 그런 기준, 시장에서 어떤 원칙이 바로바로 100% 적용되는 일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오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과열된 경제를 식히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제 생각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제는 생각할 수도 있다. 오히려 경기가 식고 있고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그때 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의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채권하고 주식을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포트폴리오 뭐 조정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내년에도 계속 좀 주식시장을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올해 사실 지금 이제 굉장히 변곡점이잖아요. 한 달 정도 시장이 계속 이제 오르는 듯 하면서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약간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제가 모든 걸 다 알진 못하고 제가 맞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제 10월 이후로는 시장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년에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내년에 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지금 지연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뷰가 있는데 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오는 건지 아니면 안 오는 건지 그때 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온다면? 네, 사실 저도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 3월에 이제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제 진짜 침체가 오는구나. 진짜 큰 충격이 그동안 많이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진짜 큰 거 한 방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확 조치를 그냥 그렇죠. 주말 사이에 그냥 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게 싹 다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는 이미 연착륙으로 기울어 있다.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이제 이미 경기는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 진짜 위기, 한번 올 수도 있었던 위기가 지나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3월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3월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위기가 다른 분야에서 터진다고 해도 또다시 연준이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위기가 온다면은 지난 팬데믹 때는 한 달 정도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2주일도 안 걸렸잖아요. 그만큼 시장의 조치가 빠르고 사람들 자체도 그렇게 연준이 개입을 해서 항상 시장을 부양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금으로서는 기회가 아닐까. 오히려 그런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오는 게 저는 더 좋다. 현금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그래야지 지금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연착륙을 넘어서 내년에는 골디락스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사람들한테도 뭐 제 주변 지인이나 이제 여러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내년에 골디락스를 준비해야 될 시기다. 내년에 지금 미리 사놓거나 일단 지금 힘들어도 버텨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라고 하면 뭐 약간 점진적인 우상향 이런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결국에는 호황으로 간다는 거고 뭐 나쁠 게 없이 그냥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거죠. 호경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집할 때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올해 시장을 보면은 양극화라고 해야 되나? 차별화가 너무 심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2차 전지 AI 뭐 이런 것만 그렇죠.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를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대안으로 시장이 오르니까 같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샀던 분들도 사실은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올랐지만 나 홀로 호황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잖아요. 네. 그 개별 상승률을 따져보면은. 근데 이제 골디락스가 온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저렴하게 있는 것들, 사실 반도체에 굉장히 괜찮은 주식들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반도체가 못 올라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안 올라오니까 네. 오르는 듯 하다가도 내려가고 오르는 듯 하다가도 내려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진입하는 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내년에 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거고, 그리고 또 성장하는 기업들, 뭐 뒤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성장하는 기업들에 좀 더 투자를 해놓는다면은 좀 주가가 빠질 때 투자를 해놓는다면은 분명 골디락스에는 더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오히려 이렇게 조정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